서울 강동구의 평범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연쇄 범죄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반지하에 혼자 사는 여성들만을 노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 그리고 그 범인이 우리 주변에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믿기 힘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라는 신뢰받는 직업을 악용해 12건의 성폭행을 저지른 한 남성의 정체가 드러나기까지 수개월간 이어진 치밀한 수사 과정에서 작은 지문 하나가 어떻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을까요? 과연 베테랑 형사는 이 미궁 속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요? 지금부터 한 형사가 연쇄 범죄의 실체를 파헤쳐 나가는 긴장감 넘치는 수사 과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깊은 밤 강동구의 한 주택가, 차가운 겨울바람이 골목길을 휘몰아치고 있었다. 반지하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 동네는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음침한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밤이 되면 더욱 으스스한 정적이 흘렀다. 가로등 불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이곳에서 29살의 여성 김모 씨는 혼자 살고 있었다. 그날 밤 11시경 김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작은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사는 생활이 처음엔 막막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 있었다. 보일러를 틀고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하던 그때 창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삐걱삐걱. 처음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려니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누군가 방범창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았다. 김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반지하 특성상 창문이 땅과 가까운 높이에 있어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그녀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방범창이 천천히 벌어지더니 검은 그림자가 창문 너머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김 씨는 숨을 죽이며 휴대폰을 찾았지만 이미 늦었다. 침입자는 능숙한 솜씨로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누구세요? 나가세요. 김 씨가 소리를 지르려던 순간 침입자는 재빠르게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막았다.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강한 체격과 거친 손길, 그리고 알코올 냄새가 섞인 숨소리가 공포를 더했다. 침입자는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것처럼 침착하게 행동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더 아플 거야. 낮고 거친 목소리로 협박하는 남성 앞에서 김 씨는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듯한 끈으로 그녀의 손을 묶었고 약 30분간 지속된 끔찍한 시간 동안 성폭행을 저질렀다. 범행 내내 그는 마치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범행을 마친 후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창문을 통해 사라졌다. 김 씨는 한동안 충격과 공포로 움직일 수 없었지만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112로 신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도와주세요. 누군가 집에 침입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신고를 받은 상황실에서는 즉시 강동경찰서 강력팀에 출동 지시를 내렸다. 새벽 1시경 강동서 강력팀 소속 이형사가 현장에 도착했다. 20년 넘게 강력 사건을 담당해온 베테랑 형사였지만 매번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다. 피해자분 괜찮으시죠? 일단 병원부터 가셔야겠어요. 이 형사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즉시 병원 이송을 지시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신속한 증거 채취와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었다. 병원에서 증거 채취를 마친 후 이 형사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반지하 방의 창문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방범창이 인위적으로 벌어진 흔적이 명확했다. 창문 틀에는 도구를 사용한 듯한 자국들이 여러 개 남아 있었고 창문 아래쪽 하단에는 발자국도 발견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방범창에서 발견되었다. 여기 지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학수사요원이 방범창 일부에서 지문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범인이 방범창을 벌리는 과정에서 남긴 것으로 보였다. 이 형사는 이 지문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시만 해도 이것이 연쇄 범죄의 시작일 줄은 몰랐다. 며칠 후 국가수에서 지문 분석 결과가 나왔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지문을 찾을 수 없었다. 범인이 전과가 없거나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 형사는 주변 탐문 수사와
폐쇄회로 텔레비전 확인 등 가능한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런 계획적인 범행, 분명 또 일어날 거야. 이 형사의 불길한 예감은 척중했다. 첫 번째 사건으로부터 약 한 달 후, 같은 강동구 내 다른 반지하 주택에서 비슷한 방식의 성폭행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이번 피해자는 26살의 박모 씨였다. 두 번째 사건 현장에서도 동일한 침입 방식과 범행 수법이 확인되었다. 방범창을 벌려서 침입하고 피해자를 제압한 후 성폭행을 저지르는 패턴이 완전히 일치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방범창에서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점이었다. 국가수의 긴급 의뢰. 첫 번째 사건 지문과 대조해봐야 해. 이 형사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지문 대조 분석이 이루어졌고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두 사건의 지문이 완전히 일치했다. 이제 연쇄 성폭행 사건임이 확실해졌다. 강동서 강력팀은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연쇄 범죄 수사에 돌입했다. 이 형사는 팀장을 맡아 사건을 진두지휘하게 되었다. 그는 범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며 다음 범행을 예측하려 했다. 모두 반지하 주택, 모두 혼자 사는 젊은 여성. 그리고 방범창 침입. 범인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대상을 선택하고 있었다. 반지하 주택의 구조적 취약점을 노린 것도 그렇고 혼자 사는 여성들만을 표적으로 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 이 형사는 이런 체계적인 범행이 오히려 범인을 잡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 번째 사건이 발생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두 번째 사건으로부터 보름 만에 또 다른 반지하 주택에서 같은 방식의 성폭행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32살의 최모 씨가 피해자였다. 연쇄 범죄의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 사이는 한 달이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 사이는 보름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범인의 심리적 상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범인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가면 이 형사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단서는 지문뿐이었고 그 지문의 주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세 번째 사건 이후 이 형사는 범인의 행동 반경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보았다. 세 사건 모두 강동구 내에서 발생했지만 각각 다른 동네였다. 하지만 모두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었고 주변에 편의점이나 노래방 등 심야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있었다. 범인이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어. 아마 이 근처에 살거나 일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이 형사의 추리는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범인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고 네 번째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네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으로부터 2달 후에 발생했다. 이번에는 28살의 정모 씨가 피해를 당했다. 장소는 여전히 강동구 내 반지하 주택이었고 침입 방법과 범행 수법은 이전과 동일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범인의 목소리를 더 자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범인의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범인은 키가 170cm 정도의 보통 체격이었고 약간의 서울 사투리를 구사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인이 범행 중에 한 말이었다. 아내가 있다고. 그런 말을 중얼거렸어요. 집에 가면 또 이런 식으로요. 이 진술은 수사진에게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했다. 범인이 기혼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이 형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파일링을 더욱 구체화했다. 30대 기혼 남성, 강동구 거주 또는 근무, 야간 활동이 자유로운 직업. 하지만 여전히 범위가 너무 넓었다. 강동구만 해도 수십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해당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다섯 번째 사건은 네 번째 사건으로부터 3주 후에 발생했다. 피해자는 25살의 윤모 씨였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범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져간 것이다. 이전까지는 성폭행만 하고 갔는데 이번엔 절도까지. 이 형사는 범인의 행동 변화를 주목했다. 단순한 성적 욕구 충족에서 금전적 이득까지 추구하기 시작한 것은 범인의 심리적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동시에 이는 범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6번째와 7번째 사건은 한 주 간격으로 연이어 발생했다. 범행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고 수법도 더욱 대담해지고 있었다. 7번째 사건의 피해자인 31살의 김모 씨는 범인이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 머물렀다고 진술했다. 거의 1시간 정도. 중간중간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살펴보기도 했어요. 마치 누군가 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이는 범인이 점점 더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체포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서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 형사는 이런 변화를 통해 범인이 곧 실수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신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커지고 있어. 이런 상태에서는 분명 실수를 하게 될 거야. 하지만 8번째 사건까지도 결정적인 실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29살의 이모 씨였고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범인이 피해자에게 더 구체적인 협박을 했다는 점이 달랐다. 신고하면 너를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나는 이 동네를 다 알고 있어. 이 협박은 범인이 정말로 이 지역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단순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 일대를 자주 다니며 관찰해 왔다는 의미였다. 9번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형사는 새로운 수사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번 피해자는 26살의 박모 씨였는데 그녀는 범인의 신체적 특징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손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왼손 등 쪽에. 그리고 담배 냄새가 많이 났어요. 이런 세부적인 특징들이 하나둘씩 축적되면서 범인의 윤곽이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단서는 부족했다. 10번째 사건은 특히 충격적이었다. 피해자는 불과 22살의 대학생 조모 씨였다. 이번에는 범인이 피해자의 휴대폰과 노트북까지 가져갔다. 절도 품목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휴대폰 가격이 80만원, 노트북이 12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확인됩니다. 절도 피해액만 200만원에 달했다. 이는 범인이 단순한 성범죄자에서 재산범죄자로까지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형사는 이런 변화가 범인 검거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훔친 물건들을 어디선가 처분해야 할 텐데 중고거래 사이트나 전당포를 확인해 봐야겠어. 하지만 이런 수사도 쉽지 않았다. 요즘은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해서 추적하기가 어려웠고 범인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11번째 사건의 피해자는 30살의 한모 씨였다. 이번에는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 범인이 범행 중에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이 진술은 범인의 심리적 동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가정에서의 불만과 좌절감이 범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형사는 이런 심리적 특성을 가진 용의자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12번째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양상이었다. 피해자는 27살의 신모 씨였는데 그녀는 범행 중에 범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 같은 여자들은 몰라. 남자가 얼마나 힘든지.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그 여자도 나 같은 남자는 싫어해. 모든 여자들이 다 그래. 이런 대화를 통해 범인의 내면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피해의식,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갈등이 범행의 근본적인 동기였다. 하지만 범인의 실수는 12번째 사건이 끝나고 7개월 후에 일어났다. 이번에는 성폭행이 아닌 단순 침입절도 사건이었다. 강동구의 한 빌라에 침입해서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것이다. 이번에는 패턴이 다르네요. 성폭행은 없고 절도만. 하지만 침입 방법은 동일했다. 1층 창문에 방범창을 벌리고 들어간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방범창에 지문을 남겼다. 국과수에 긴급 의뢰해서 기존 사건들과 대조 분석해봐야겠어. 이 형사의 직감은 맞았다. 지문이 완전히 일치했다. 동일한 범인이 이번에는 절도만 저지른 것이었다. 이는 범인의 행동 패턴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했다. 왜 갑자기 성폭행은 안 하고 절도만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곧 명확해졌다. 절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완전한 지문이 채취되었던 것이다. 범인이 서둘러 도망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지문을 남긴 것으로 보였다. 이번엔 확실해.
이 지문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을 거야. 쿡 가수의 정밀 분석 결과 총 10개의 지문이 선명하게 채취되었다. 이는 신원 확인에 충분한 양이었다. 이 형사는 마침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넣었다고 확신했다. 쿡 가수에서 지문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흘이 걸렸다. 이 형사는 그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13건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마침내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 형사님, 쿡 가수에서 연락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나? 네,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윤모 씨, 34살, 강동구 거주. 이 형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범인의 정체가 밝혀진 것이다. 윤 씨는 강동구에서 택배 배송 일을 하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둘과 함께 살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의심스러운 점이 없는 사람이었다. 택배 기사. 그래서 이 동네 지리를 그렇게 잘 알고 있었구나. 택배 업무의 특성상 강동구 일대의 모든 골목길과 주택가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반지하 주택이 많은 지역들을 매일 드나들면서 자연스럽게 범행 대상을 물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형사는 즉시 윤 씨에 대한 신상 조회를 요청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였고 첫 번째 사건 현장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이었다. 모든 사건 현장들이 그의 집을 중심으로 반경 5km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전과 기록은 어떻게 되나? 깨끗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정도만 몇 차례 있고, 이것이 지금까지 지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되지 않았던 이유였다. 윤 씨는 이전에 지문이 등록될 만한 전과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절도 사건에서 남긴 선명한 지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 형사는 신중하게 체포 계획을 세웠다. 윤 씨가 택배 업무 중이라면 도주할 가능성이 있었고 차량을 이용한 추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씨의 근무 스케줄을 확인해봐. 그리고 집 주변에 미행팀을 배치하고. 하지만 이 형사는 더 확실한 방법을 택했다. 윤 씨가 집에 있을 시간을 노려서 직접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택배 기사들은 보통 오후 늦게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날 저녁 7시 이 형사와 수사팀은 윤 씨의 집 앞에 도착했다. 12층짜리 아파트의 5층에 위치한 그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가정집이었다. 현관문 앞에는 아이들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이름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이런 평범한 집에 사는 사람이. 이 형사는 복잡한 심정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곧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윤 씨 계신가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예요. 무슨 일이신지 문 좀 열어주세요.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윤 씨의 모습이 드러났다. 키 170cm 정도의 보통 체격, 피해자들이 묘사한 특징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의 왼손 등에는 작은 흉터도 있었다. 윤 씨 맞으시죠? 저희는 강동경찰서 강력팀입니다. 윤 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는 이미 자신이 왜 체포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은 저항하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일로? 일단 서에 가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이 형사가 수갑을 꺼내자 윤 씨는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파트 복도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집안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내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고 아이들은 아빠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울먹이기 시작했다. 아빠, 왜 울어요? 아빠가 나쁜 일을 했구나. 미안하다. 이 형사는 가족들 앞에서 체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했지만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최대한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부인께서는 남편분이 밤에 외출하시는 일이 자주 있었나요? 네. 택배 일이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가끔 술도 마시고. 아내는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편이 무슨 일로 체포되는지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이 형사는 걱정이 되었다. 윤 씨를 강동서로 연행한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려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자 곧 자백하기 시작했다. 지문이 일치한다는 건 알고 있죠?
13건의 사건 현장에서 모두 당신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도 당신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제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윤 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첫 번째 자백이 나온 순간 이 형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다. 12명의 여성들이 겪은 끔찍한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집에서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런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미안합니다. 윤 씨의 자백은 계속되었다. 그는 택배 업무를 하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을 미리 파악해 두었다고 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에 사는 여성들은 접근하기 쉬워서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창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마가 사로잡힌 것처럼. 그럼 첫 번째 사건 이후에는 계획적으로 한 거네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윤 씨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상세히 진술했다. 어떻게 대상을 물색했는지, 어떤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는지, 침입 경로는 어떻게 확보했는지 등등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그가 평소 택배 배송을 하면서 여성들의 생활 패턴을 관찰해 왔다는 점이었다. 언제 집에 혼자 있는지, 남친이나 가족이 있는지, 집 구조는 어떤지 등을 미리 파악한 후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아내에게 실증이 났다고 했는데 그게 범행 동기였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집에서 존재감이 없다고 할까요? 아이들도 저보다는 엄마를 더 따르고 아내도 제 말은 잘 안 들어요.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그래서 다른 여성들을 해쳤다는 건가요? 변명은 아니지만 그때는 정말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윤 씨의 진술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가족들에게는 평범한 아버지, 남편 역할을 계속해왔다는 것이었다. 가족들은 전혀 몰랐나요? 네,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어요. 아이들 숙제도 봐주고 아내랑 대화도 하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더욱 소름 끼쳤다. 낮에는 평범한 가장으로, 밤에는 연쇄 성범죄자로 살아온 것이었다. DNA 검사 결과도 곧 나왔다. 과거 미제 사건들의 증거물에서 채취된 DNA와 윤 씨의 DNA가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로써 그의 범행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네요. 네, 모든 걸 인정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 씨의 자백이 이어지면서 수사진은 그의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 범죄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배송을 담당하는 구역의 반지하 주택들을 미리 조사해 두었고 혼자 사는 여성들의 생활 패턴까지 파악해 두었다고 진술했다. 택배를 배송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안 구조를 볼 수 있었어요. 창문 위치, 방범창 상태, 주변 환경까지. 그리고 받는 사람이 혼자 사는 여성인지도 금방 알 수 있었고요. 이 형사는 윤 씨의 치밀함에 경악했다. 그는 단순히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업무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첫 번째 사건은 정말 우발적이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대상을 선정했습니까? 배송 중에 본 집들 중에서 접근하기 쉽고 들킬 위험이 적은 곳들을 골랐어요. 특히 골목 안쪽에 있어서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들이요. 윤 씨는 각 피해자들의 집을 선정한 기준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반지하 주택이면서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가로등이 적어 어두운 곳, 그리고 이웃집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서 소리가 들릴 위험이 적은 곳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그럼 미리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가요? 네. 보통 2, 3일 전부터 그 집 주변을 지나가면서 확인해보고 불이 켜지는 시간이나 사람이 들어가는 시간 같은 걸 파악했어요. 이런 진술을 들으면서 이 형사는 분노를 억누르기 어려웠다.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인의 감시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언제 당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셈이었다. 윤 씨는 또한 범행 도구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고 진술했다. 방범창을 벌리기 위한 도구,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끈,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흉기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이었다. 도구들은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차 트렁크에.
택배 도구들 사이에 섞어서 보관했어요. 아내도 아이들도 제 차 트렁크는 잘 안 들여다보거든요. 수사진은 즉시 윤 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트렁크에서는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들이 발견되었다. 방범창을 벌리는 데 사용한 드라이버, 피해자를 묶는 데 사용한 끈, 그리고 위협용으로 사용한 칼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다. 이 칼은 언제부터 가지고 다녔습니까? 5번째 사건 이후부터요. 피해자가 저항하면 위협하려고. 다행히 실제로 칼을 사용한 경우는 없었지만 흉기를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범행의 계획성과 위험성이 입증되었다. 윤 씨의 자백은 절도 사건에 대해서도 이어졌다. 그는 처음에는 성적 욕구 해소가 주목적이었지만 점차 금전적 이득도 추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5번째 사건에서 처음으로 돈을 가져갔는데 그때 10만 원이 꽤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돈이 될 만한 것들도 챙기게 되었고, 마지막에 절도만 한 이유는 뭡니까? 그때는 집에서 아내랑 크게 싸우고 나서 화가 많이 났는데 성폭행까지 할 기운은 없었어요. 그냥 돈만 훔치고 나오려고 했는데 윤 씨는 마지막 절도 사건에서 실수했다는 것도 인정했다. 평소보다 서둘러서 지문을 많이 남겼고 그것이 결국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윤 씨의 가정 상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최근 몇 년간 부부 관계가 악화되고 있었다고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아, 스트레스 등이 겹치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졌다는 것이었다. 아내가 저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택배 일은 힘들기만 하고 돈도 별로 안 되니까. 그리고 집에서도 아이들이 저보다는 엄마를 더 따르고. 하지만 이 형사는 이런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무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무고한 사람들을 해칠 이유는 될 수 없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상담을 받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던 것 아닙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변명하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윤 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아빠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받을 생각을 하니까. 아내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그보다 훨씬 컸다. 이 형사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어떤 피해자는 아직도 밤에 혼자 있기를 무서워했고 어떤 피해자는 반지하 주택에서 이사를 가야 했다. 피해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윤 씨의 범행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평범해 보이는 이웃이 연쇄 성범죄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택배 업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다. 검찰에 송치된 윤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 강간, 강제추행, 절도 등 총 10여 개의 죄명으로 기소되었다. 절도 피해액만 총 300만 원에 달했고 성폭행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남겼다. 재판 과정에서 윤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낭독되었고 그들이 겪은 고통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보면 무서워서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사를 갔지만 아직도 창문을 열고 잘 수가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 침입할까봐 두려워요.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으면서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윤 씨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지만 그의 눈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치유될 수는 없었다. 최종 판결에서 법원은 윤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부가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사회에 미친 충격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판결 이후 이 형사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범인을 검거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안타까움이 공존했다. 결국 잡기는 했지만 좀 더 빨리 잡았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동료 형사는 이 형사를 위로했다.
형사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사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대로 두었다면 피해가 더 컸을 거고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이 형사는 종종 피해자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심리치료를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완전한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윤 씨의 가족들도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아내는 남편의 범행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고 아이들도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 그들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윤 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였다. 이 사건은 강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다. 택배 기사라는 신뢰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 직업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컸다. 이후 택배업계에서는 직원 채용 시 더욱 엄격한 신원 조회를 하게 되었고 여성 고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이 형사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범인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작은 단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결국 범인을 잡은 건 지문이었지만 그 지문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강동구의 발바리 연쇄 성폭행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비록 늦었지만 정의는 실현되었고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자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남겼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이 형사는 오늘도 새로운 사건 파일을 펼치며 다짐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진실을 추적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